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천재에 대해서라는 항목 11항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번째 항목이거든요. 천재를 중상하는 신화는 천재가 아닌 사람이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단어 천재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천재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재로 바꾸면 우리한테 해당되잖아요. 영재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영재를 두려워한다는 이유는 영재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죠. 사실 아이들은 다 누구나 영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내면의 힘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주면 그렇게 크는데 우리는 그런 영재들은 불행한 삶을 살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화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잘 이해 못한다 이런 말들이. 그러나 내 아이들이 영재로 커가는 걸 보면은요 행복합니다. 그들은 삶을 불행하게 살지 않아요. 참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자, 116번째 항목. 우리들은 문제가 있는 것은 천재인가 범죄인가 묻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영재들이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 영재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묻는 겁니다. 영재들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다. 영재들은 나쁘지 않다. 그 원래 있는 능력들을 발현한 그런 아이들을 영재를 부른다. 이렇게 계속 그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7번째 항목. 천재와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화이다라는 거죠.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도 역시 신화입니다. 118번째 항목. 천재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고민을 안고 있다. 우리들은 이 일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천재들이라고 인간 아니겠습니까? 자, 119번째 항목입니다. 천재의 재능은 고민의 크기가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크기로 재보아야 한다라는. 이거 천재 우리 영재들은요 당연히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데 그들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고민하는 게 많다 그래서 그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느냐 이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재들은 그런 면에서 그 의식이 무슨 문제를 고민하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것을 창조해 됨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관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의 크기가 뭘 먹고 살고 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고민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민의 크기는 자기의 재능을 발현해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고민? 결국 의식이 높아지면 고민은 그런 고민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내가 기여할 것인가 그때 내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120번째 항목입니다. 천재는 비운의 생애를 마치는 것이 아니다.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21번째 항목. 곧잘 말하여지는 중도에 차질이 생기든 실패하든가 하는 무능한 천재는 신은 천재가 아니다. 천재의 척도가 잘못되어 있던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천재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 천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들을 그들은 내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궁금해서 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122번째 항목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다운 영재는 가장 정상이고 누구나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다. 그것으로 천재임을 아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영재로 키워내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123번째 항목, 나쁜 천재란 말은 자기 모순이다. 이미 영재라는 그 단어 안에 나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유능하고 친절하고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남들을 사랑하고 세상이 궁금하고 그런 면에서 그 의식의 한계를 끝까지 올려간 사람들, 자기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간 그런 사람들, 그를 통해서 인류에 기여할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재라 불렀던 겁니다. 자, 124번째 항목, 천재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다. 좋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125번째 항목, 이 세상의 천재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작은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푸르미 교육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뛰어난 영재들이 탄생할 겁니다. 지금 푸르미 교육을 한 20년 이상 쫓아왔던 사람들은 이것들을 증언해요.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워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 키우는 것도 행복했지만 너무너무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내가 이런 아이를 내가 낳았을까요? 그들은요, 친절합니다. 그리고 정말 친밀하고 관계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봐도 정말 유능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뜻입니다. 키워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뭘 안 가르칠 거야. 글을 먼저 일찍 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 거야. 이거 다 두려움입니다. 마음속에 무의식 안에 있는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영재성을 다 갖고 태어났던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비춰줄 때, 너는 정말 뛰어난 영재다. 너는 이런 면들에 관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감탄스럽다. 이런 표현을 해줬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들은 그렇게 발현됐을 겁니다. 사회가 뭐라고 이렇게 막아도 원래 부모가 줬던 그 믿음의 이것이 바뀌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모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넌 그것도 못해. 더 잘하라고 한 말인데, 근데 사실 아이들은 이게 나중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부모님 만족하지 않네. 부모님 기뻐하지 않으시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끝까지 이게 완벽주의로 가야지만 가능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가져가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잘하라고 이렇게 재촉했던 거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안 돼라고 무기력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쌓게 되고, 일단 무의식의 그 믿음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믿음을 바꾸는 것이 자기 내면에 깊은 성찰을 갖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나인 줄 안 겁니다. 앞에 보여주는 나와 진짜 내가 내면에 다른데, 앞에 보여주는 그 성격이라는 게 나인 줄 알고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하지, 자기 내면에 깊은 진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의 힘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운명이 되고 환경이 된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줘라. 그러려면 부모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조차가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푸르미 엄마가 코칭을 정말 제가 봐도 잘합니다. 근데 푸르미 엄마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아이를 영재로 키워내고 이런 것보다 좋은 게 하나 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이 영재인 걸 발견한 것. 자기 자신 안에 내면에 이런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내가 성장해 간 것. 그것이 그렇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자신도 알아가야 되는, 내 자신을 알아야만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5개 항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130 항목 중에서 이제 5항목. 이건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영재로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는가? 126번째 항목. 갓난아기의 지능을 몇 배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많은 분명한 사실을 가르치는 거다. 사실을 가르쳐라. 예, 이 사실을 가르치는 첫 번째는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름 붙인다라는 거. 자, 그래서 푸르미 교육에서 자연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은 보는 것에 대해서 저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물고기마다 종류마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잉어야. 이것은 붕어다. 이것은 피레미다. 이렇게 계속 또 자연에 나가면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잖아요. 꽃도 제가 요새 자연 관찰하면서 뭐 망초, 개망초가 틀립니다. 계속 고사리,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슨 여러 뭐 많은 식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이유가 그것들을 부모가 알아야만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정보의 가장 작은 단위인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비트. 비트. 그래서 그럼 이건 고양이야. 이거는 강아지야. 개야. 이렇게 쭉 보고 있는 모든 것에 관한 사물의 이름을 붙여줘서 그 사물과 이름이 서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다릅니다. 그리고 좀 오래 피는 철쭉이 다르고 조금 지나면 아카시아 꽃이 또 활짝 핍니다. 저건 아카시아 꽃이야. 이렇게 명확한 사실들을 아이들한테 줘서 다양한 비트를 주라는 뜻입니다. 사실을 주라는 게 그 말입니다. 주변에 줄 게 얼마나 많겠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이 영구히 뇌에 축적되도록 몇 번이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그것을 완전히 흡수할 때까지 계속 같은 것을 물어봅니다. 책을 읽어줘도 계속 똑같은 거. 또 이게 뭐야? 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놈이 나를 골리나? 부모 입장에서는 지겹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겨운 게 아닌가. 아이들은 모든 게 다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특징들을 인지할 때까지 물어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끝없이 가르쳐 주세요. 끝날 때까지 가르쳐 주시라는 뜻입니다. 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해결될 때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 당연히 그게 뇌에 남게 되어 있죠. 저도 책을 읽는 방식이 책을 읽으면 이거 처음부터 우리 공부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 하잖아요, 책을. 그래서 다 이해하면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책 많이 못 읽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쭉 한번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뭐가 있는지 쭉 한번 읽어보고 또 모르면 또 한번 쭉 읽어보고 네. 그리고 또 그 분야에 관한 책들을 또 찾아서 쭉 읽어보고 어떤 책이든 간에요 10번 정도만 읽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전체의 내용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육아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육아의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또 저 책을 읽다 보면 또 모르는 단어 어떤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게 나오면 그냥 읽다 보면 계속 크로스해서 교차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런 의미는 일상에서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고 확실히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책은 속독도 없고 정독도 없고 오로지 반복을 통해 친숙해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반복해 달라고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단계는 축적된 사실이 유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다. 단어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라는 얘기는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런 단어를 습득하면 그 아이들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활용할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써볼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라는 뜻입니다. 자, 기회를 많이 줘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만 그 아이들은 사실에 관한 부분들이 이거 보고 있는 게 엄마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진달래 엄마 이게 진달래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개나리 보고 진달래라고 할 때 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개나리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수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이 그냥 쭉 들어주고 그래 네가 이렇게 들은 것은 그렇다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야 애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렸어 잘못했어 이렇게 고쳐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두려워서 그 다음에 표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단계는 서서히 문제의 중요도를 높이면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다. 처음엔 쉬운 것들을 얘기해 주지만 그러나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좀 더 높은 단계에 관한 부분들을 책도 주고 계속 그 단계를 높여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부분에서 출발하면 아이들은 쉬운 걸 다 습득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능력에 보다 더 높은 것에 대한 도전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공룡을 만일 좋아한다면 공룡에 관한 책들을 줬을 때 맨 처음엔 공룡 이름 내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맞춰? 어쩌고 이렇게 쭉 들어가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거 하냐면 공룡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설명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룡이라는 이름에 다니는 명쾌하잖아요. 이것은 비트인데 그 비트를 모아서 그물처럼 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선 전문용어로 POI라 그랬습니다. 비트의 어떤 프로그램.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 비트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거를 우리는 이 POI라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개나리 그렇지만 개나리라는 그것은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지만 개나리는 꽃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이때는 POI가 되는 겁니다. 설명이 쭉 들어가잖아요. POI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나리는 봄에 피어. 이건 아주 명쾌하면서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의 기본 가장 기초 단위인 이 비트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이 그림이나 사진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이 사파 같은 헷갈리지 않고 주변에 배경이 없이 아주 명쾌한 것. 그래서 이름과 것을 명확하게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 이것들에 대한 이 비트 사실을 엄청나게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뭐냐면 개나리를 얘기했을 때 개나리 꽃은 노랗다 이렇게 개나리는 봄에 핀다. 개나리 꽃은 뭐 노란 꽃이 피어 이렇게 계속 비트를 설명한 것에 대한 이 정보들의 POI를 이거를 축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 아이가 좀 더 깊은 단계로 가도록 공룡을 좋아한다면 공룡의 이름 붙이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점점 깊어지면 공룡의 그 역사서부터 공룡의 특징 그 공룡 나중엔 공룡에 관한 책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정말 그 원서까지 갈 수 있는 깊은 단계.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는 집에 가면은 공룡을 좋아할 때 공룡이 최고의 몰입을 가게끔 함으로써 뭘 해주냐면 이 POI를 풍요롭게 준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 POI니 비트니 이거 복잡합니다. 뭐 이런 거 기억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가장 정보를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 읽기를 그렇게 중요시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관련성 있는 일련의 사실을 가르쳐서 아이가 이 사실을 최대한 방법으로 짜맞추고 정렬시키고 바꾸고 함으로써 사실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사실에 관한 부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사실 사이에 연관성을 갖고 있는 법칙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가르쳐서 사실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육의 방향은 구체적인 것부터 추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뭘 줘야 되냐면 구체적인 사실을 주게 되면 그 아이들은 그 사실에 관한 특징을 스스로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배하는 법칙을 찾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요새 자연관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올린 밀나물이라는 밀나물이 먹는 밀나물 이제 올릴 겁니다. 근데 그 밀나물에 관한 특징을 제가 쭉 사실을 배웠는데 그와 유사한 선밀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에 대한 사실을 쭉 준비하니까, 공부하니까 그 둘 사이에 딱 보고 한 번에 알 수 있는 관련성이 있는 거야. 이게 밀나무는 좀 더 굵고 손밀나무는 좀 더 이렇게 얇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자연에 나가면 바로바로 찾아내서 맛있는 밀나물과 손밀나물을 따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른다면, 이 분별을 못하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나무를 캘 때 독초에 이게 독초인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둥글레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나물입니다. 근데 은방울꽃은 나올 때 잎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독초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죠. 또 한 예로서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요새 제가 하나 올린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장롱나물이라고, 미국 자리공이라고, 사람들은 다 독초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봄에 나는 그 새수는 그거는 독이 별로 없습니다. 좀 우려내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자, 사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 관련성의 그 연관성을 찾아냈고 그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분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도 되고 우리한테도 좋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법칙을, 이것은 어떤 거야, 이것은 먹으면 죽어야, 이거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사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어떤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만 아이들은 당연히 지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고, 또 지적으로 성장한 아이들은요, 이 사랑받으며 성장한 아이들은 당연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미교육에서는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시인의 감성과 과학자의 두뇌를 가진 아이를 키워내자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라는 기본 개념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이 130항목에 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책 내용이, 이 책은 절판 됐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갔지만 다음부터 올릴 때는 그렇게 가지 않고요. 그냥 책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툭툭 치고 가면서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